맞벌이 합쳐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억 6억씩 대출 내는 걸 꺼리지 않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빚을 내야 되는 구조거든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다. 유동성이 풀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부동산이 흡수하는 형태가 되니까 한도를 초과한 빚을 내가지고 사는 거 못하게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은 꺼지고, 나는 힘들어도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기대로 어떤 현재의 상황을 희생하게 하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DSR이 7월부터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 시장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이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좀 꺼트리지 않으면 사실 상당 부분 또 어떤 혼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들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한 30-40% 이상 감소한 형태.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느끼고 있는데, 그럼 집값만 그럼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다른 방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런 이제 반응이 없고, 또 모든 수요가 지금 서울 강남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자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은 지금 안 사면 이제 나중엔 아예 들어올 수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대출이 급증한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만성적으로 대출의 문제다, 우리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하는데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버티고 있고 그냥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초에 대출을 받고 유지했던 사람들이 영끌 이전 영끌 세대들, 그때 이제 대출은 거의 초저금리의 상황이다 보니까 뭐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은 금액 자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2%대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5년 정도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대출 금리를 다시 산정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아주 초저금리는 아니니까 0.5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때보다 한 2% 정도 올라간, 그럼 2%대 대출 받았던 사람이 4%만 되더라도 이자가 2배예요. 근데 그 2%대도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역치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2배의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값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유지 못하는 사람들의 물건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환가가 안 되니까 경매로 많이 내몰리고 있고, 그럼 경매로 나왔을 때는 그럼 너도 나도 그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의 물건도 이제 팔리지가 않고 낙찰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거기 경매에서 말하는 어떤 그 호가 수준보다는 몇십 프로 깎아져야 가격이 팔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너무 이제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9시부터 3시까지인가요? 그 시장 상황 하에서 계속 끊임없이 물건이 거래가 되면서 그 가격 자체가 유지가 되고, 그 가격에 사고 팔고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의 3% 정도만이 1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특히나 근데 부동산은 굉장히 개별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시장을 대표할 만한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래가
라고 표본으로 봤을 때는 그 수치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3%면. 근데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이제 오픈이 되고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 이런 게 항상 기사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이 모든 집값들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판매자의 입장으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물건을 내놓을 때 지금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고 아니면 나와 내 집과 비교 가능한 집이 이 정도에 팔렸으면 나는 이거 밑으로는 안 팔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집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네.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건들을 보면 이게 뭐 물건을 많이 내놓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는 시장에서 실제로 꼭 팔아야 되는 입장에 처한 거. 그게 이제 경매잖아요. 네. 꼭 팔아야 되는 입장에 처했을 때 이게 바로 팔릴 수 있는 가격 수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낮아야 팔릴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불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건설사들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건설업계의 위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또 가져올까요? 일단 이제 건설업계의 위기 문제는 PF 시장의 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PF 시장의 위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건설업계들이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들어서도 꽤나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죠. 네. 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유지하면서 비용 들어가는 것들 그것도 빌려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갚아낼 수 있으려면 자기가 만들어낸 물건을 시장에 잘 팔 수 있는 구조여야 가능한데 지금 그 벌여놓은 것들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가는 거죠. 물건으로 치면 재고가 쌓여가는데 현금은 돌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투여해야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비용 자체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해서 써온 네.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들의 건설사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돈을 떼일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그쵸.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떼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어떤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만큼 유보금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만큼 어떤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이제 더더욱 돈을 빌려줄 때 앞으로 빌려주는 것들 추가적으로 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깐깐한 잣대 엄격한 기준으로 예전보다 더 높은 기준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시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공급이 안 되는 네.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고가 쌓여 있으면 네. 재고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건들 같은 경우도 뭐 시즌에 이제 세일해서 네. 처리하고 그 손해 보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분양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분양들을 많이 이제 들어가죠.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할인 분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 이제 거래가 아까 제가 3% 정도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거래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부 거래가 네. 있는 걸로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분양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서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리 분양이 적더라도. 그러면 그런 가격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세보다 낮은 새 물건이 공급이 되는데 그럼 기존의 물건은 어떻겠어요? 그 물건도 같이 또 가격을 이제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하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서울 한복판에도 공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런 공실 증가 원인과 함께 약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서울 한복판에 공실이 가득하다. 네. 이게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오피스나 상가 건물들 네. 이런 부분들의 공실률이 많이 이제 높아진 상태죠. 그만큼 이제 아파트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임대가 굉장히 화랑을 겪었어요. 특히나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 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오피스, 프라임급 오피스 말고 그냥 소규모 오피스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 사옥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기존의 주택가를 개조해서 새로운 업무용 건물 내지는 네. 상업용 건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되팔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게 많은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물건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다달이 얼마씩 꽂아주느냐, 또는 이 물건을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기대하면서 네.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량을 통해서 조금 더 낮게 만들어서 네. 투자한 것보다, 투입한 비용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있어야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네. 이런 물건들은 수익성이 있으려면 임대료가 높아야 되겠죠. 근데 임대료라는 거는 거기서 내가 이 장소를 임차해서 쓰면서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어야 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 자체를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거기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임대료 내고 나면 마이너스면 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입한 비용도 서로 사려고 했던 시장이었다 보니까, 누가 여기를 평당 1억에 샀으면 그 옆에 물건은 평당 난 1억 2천을 받아야 돼. 1억 2천에 팔고, 그 다음에 또 1억 5천에 팔고, 뭐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투입된 비용 자체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메꿔줄 수 있는 수익률을 주려면 그만큼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임대료로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와. 그리고 계량을 해서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일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 10년 정도 임차를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형성된 임대료를 거의 그대로 10년 정도는 가져간다고 보니까, 이 물건을 내가 남들한테 비싸게 팔려면 수익률이 좋다고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안 주고 그냥 공실로 유지를 한 채 이제 매매만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본이득만 기다리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데 레버리지를 안 쓴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개발하는 형태로 했으니까 다 차입을 통해서 건물을 짓거나 추가로 이제 네. 비용을 들여서 했었는데, 이 이자에 대한 감당 부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줬다가 이제 이런 거는 보통 3년 정도, 2년 정도 만기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든 유지를 해서 2년 안에 팔릴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네. 팔릴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들은 이제 개인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법인의 형태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돈 자체도 그렇고, 똑같은 금액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자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 비어있는 임대를 감당하던 게 그 감당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금매의 처분 자체도 사실은 비어있고 뭐 이걸 떠나서 가격 자체가 맞아야 사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매의 성사 여부가 결정되고, 지금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 결국에는 오피스든 상가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써줘야 의미가 있는 네. 시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을 온라인 쪽에 뺏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특색이 있거나 뭔가 힙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지역들이 다 본인들의 지역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공급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예전에 핫했던 지역이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쇠락하고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성수동 같은 경우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 많이 가시고 가보면 여전히 사람이 많고 네. 하는데, 거기 임대료가 이제 몇 배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기존에 완전 메인이었던 길은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살아남기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으로 또
이제 옮겨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채워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실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로수길 같은데 요즘 가보면 저 옛날에는 가로수길이 제일 핫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지금은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50% 공실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50%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채워지는 게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로데오 쪽이 요즘 좀 더 떴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 로데오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핫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고 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됐으니까 벌써 20-3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만큼 어떤 임대료의 조정도 일어나고 이 어떤 손바뀜도 되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조정이 되고 나서야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이 클 수 없다라는 게 인식되는 시장.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랑 상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미분양 주택들이 증가하면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원인이 뭘까요? 결국에는 네. 집이라는 재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누가 거기가 살아야 돼요. 그죠? 누가 들어가 살아주는 게 최종적인 수요거든요. 거기서 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의 집중이 전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그쵸. 몰려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화랑이다 보니까 뭐 풍선 효과, 대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서 투자하면 분양받으면 피받고 넘길 수 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산 거예요. 샀는데 최종적으로 수요해줄 사람, 누군가 들어가 살아줄 사람한테 그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방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타진 않더라도 그냥 새 아파트에 살겠다 해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언제 팔릴지에 대한 게 없는 거죠. 지금 기존에 이미 공급된 주택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어떤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의 아파트 우리가 물건을 한번 만들어내면 사람이 나이를 먹듯 신축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년 된 것과 5년 된 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차이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년 된 아파트랑 지금 아파트 분양받는 거랑 당장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내가 이 돈을 많은 돈을 주고 여기를 사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 팔리겠죠. 기축도 안 팔리고 미분양도 더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가수요가 합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양을 하면 다 팔린다.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은 여기다 다 팔렸으니까 이 옆에 똑같은 거 또 하면 더 비싸게 해도 살 사람 있겠네 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근데 그게 한계에 처하니까 결국 미분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분양받았던 사람도 이게 아파트 지어지는데 뭐 2-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의 하자를 삼아서 해지를 해줬으면 뭐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잉 개발을 한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짓는 형태로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을 여기서 다 원래 안 팔릴 수밖에 없는 물량을 지어놓고 또 그 안 팔릴 수 있는 가격에 어떤 사업성을 분석해서 비용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손해를 보면 이 사람들도 빚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지방에는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걸 사라 이렇게 이제 이런 정책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는 누군가 손실을 확정하는 형태, 즉 여기에 과잉 개발을 위해서 비용을 투입한 주체들이 망해 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누구 한 명 망하는 방법밖에 없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나 약간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현 상황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규제 부분은 사실은 웬만한 걸 다 풀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반짝 이슈가 있을 때 좀 올라갔다가 다시 소강 상태로 빠지고 네. 우리가 22년도 고금리의 상황에서 완전히 거래가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서울도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일 정도로 거래가 말랐었잖아요. 그리고 23년, 24년 그리고 이제 25년인데 23년, 24년은 정책 금융을 많이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부양을 했는데 네. 상반기에 우리가 어떤 부양을 위해서 거의 모든 재정의 대부분을 쏟아 넣거든요. 뭐 7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 뭐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어떤 걸 하면 잠깐 올라갔다가 네. 거래량이 살아났다가 다시 이제 그게 안 되면 거래가 막히는. 또 대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했잖아요. 그 대출에 대한 한계 상황 때문에 초반에는 아직 기준점에 안 도달했으니까 초반에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으로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한도가 소진되고 나면 거래가 안 되는 이렇게 이제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대응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역할은 이 한계 상황인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대부분의 집을 산 사람들 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둘이 합쳐서 맞벌이 합쳐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 5천만 원 연봉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소득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5억 6억씩 대출 내는 걸 꺼리지 않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벌어서 둘이 1억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 5억을 대출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이미 빌려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빌려줄 때 이 사람이 생활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만큼 빌려줬느냐 그걸 안 따졌던 시장이에요. DSR이 적용 안 되던 시장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빚을 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지금 안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다. 유동성이 풀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부동산이 흡수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를 규제해야 우리가 여력은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가 있는 자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도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 너네가 현금으로 살 수 있어? 사. 얼마에 사든 50억에 사든 70억에 사든 자기 능력이 되면 사. 그렇지만 빚 내 가지고 이걸 한도를 초과한 빚을 내 가지고 사는 거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대책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은 꺼지고 또 어떤 그 시장 자체도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뭐예요? 결국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또 새로 공급된 것들이 다 워낙 다 좋잖아요. 어느 집이든. 그런 것에 과연 이게 막연히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나는 힘들어도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기대로 어떤 현재의 상황을 희생하게 하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사님이 또 지금 좀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또 이런 시기 때 모든 분들이 위기 속에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거나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섹터가 뭐가 있는지 추천 많이 듣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뷰가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관심 있고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이미 기회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소외된 지역 그렇지만
실질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네. 스스로 이제 찾아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건 네. 이제 기축의 오피스텔 아주 오래 아주 새 거가 아니지만 몇 년 된 네. 오피스텔 그렇지만 수요가 임대 수요가 항상 있는 지역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뭐 8%까지 나오더라고요.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아마 분양가보다 낮거나 이제 거의 그 가격에서 한 10년 정도는 그 가격선에서 그 레인지 안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실은 없고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내가 그냥 이자를 수령하는 것보다 그냥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10년 전 가격보다 안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꾸준히 나한테 한 달에 8%의 수익률을 준다? 이런 물건들은 생각해 볼 만하죠. 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해서 샀던 사람들, 무리했던 사람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물량이 굉장히 많이 경매로 나오고 뭐 금매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 나쁘지 않죠. 뭐 공업용 부동산 이런 것도 공장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임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시장 자체가 너무 자본이득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네. 근데 자본이득만이 부동산이 주는 메리트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 공간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얘가 대신 돈을 벌어주는 계속해서 현금으로 창출해 줄 수 있는 것. 네. 이게 굉장히 부동산의 매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이 똘똘한 부동산 한 채 갖고 네. 있으면 대대손손 물려주잖아요. 그쵸. 빌딩 같은 거. 하루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그런 이유가 이게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얼마가 될 거라서 이걸 갖고 있고 힘들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얘가 그냥 다달이 얼마씩 주니까. 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뷰를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기가 지역적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고 또 임대료도 더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발전 가능성을 네.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음. 그래서 뭐 이제 공업용 부동산 말씀드린 것도 뭐냐면 이게 뭐 제조업 조만조만한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공장도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자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가 공장으로 전환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료 자체도 일정 부분 거의 유지가 돼요. 근데 그런 물건들 중에서 급한 사람들, 뭐 사업이 조금 안 좋아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싸게 나오기도 하고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 내가 뭐 낙찰을 받으면 임대료 수준은 그 지역의 어떤 계속 수요는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보유했다가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지면 그 임차한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기업이 잘 되면 자기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변에 잘 되는 회사가 있어서 확장하면서 옆에 거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약간 어떤 자연스러운 자본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이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런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상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면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런 시장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못 받잖아요. 다른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얘는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또는 개량을 통해서 뭐 그냥 개발 가능한 땅을 사서 거기를 내가 뭐 창고를 만든다든가 뭐 공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남들이 관심을 좀 덜 갖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누구나 지금 아파트값 전문가 아닌 사람 있나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네 말 다 틀렸어. 지금 오르잖아. 우리 동네는 오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모두가 전문가인 시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이익을 보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